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보험은 이제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손해보험은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생명보험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다루는 것들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가축 재해보험 두 가지가 있겠죠.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가축 재해보험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제 큰 틀을 보자면은 이 생명보험 쪽이 아니고 이 재물을 다루는 손해보험 쪽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가축 재해보험은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손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가축 재해보험의 큰 틀, 그 정책 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손해보험도 한번 살펴보자. 자, 요러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러한 손해보험이 무엇인가 그 의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손해보험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여기 세 번째 줄 먼저 같이 보시면은 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손해가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이것을 우리는 큰 틀로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이 상법과 보험업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요 아래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해보험의 원리 나와 있어요. 이러한 손해보험의 원리가 무엇인가 요 내용 조금 잘 봐두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손해보험의 원리는 위험을 분담한다. 자, 위험을 나누는 게 되겠죠. 이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뭐 예가 나와 있어요. 1만 명이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난다. 그런데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 집주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그런데 누구 집에 불이 날 줄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당 10,000원씩 모아서 1억을 모아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면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이다. 그래서 위험을 분담하는 거다. 이게 손해보험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독일의 보험학자는 이러한 보험을 일컬어 서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을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원리 첫 번째는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위험 대량의 원칙이다. 위험 대량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두 번째 원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 내용 보시면은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위험 대량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이었죠. 요 대수의 법칙이 뭔지는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대수의 법칙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은 표본값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지는 게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바로 위험
대량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보험이 성립하려면은 위험 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사고에 의해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위험 대량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내용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게요. 네, 다음 세 번째,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조금 잘 봐두시면 되는데요. 이 급부란 뭐냐? 먼저 급부란 여기서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다. 그럼 반대급부는 뭐냐? 반대급부는 뭐냐면은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랑 보험자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 이게 균등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서 급부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다.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다. 즉, 위험 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아래 나와 있죠. 여기 표현. 자,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다.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예시 나와 있어요. 이 예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수지상등의 원칙 나와 있어요. 얘도 조금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 뭐냐? 여기서 수는 수입, 그리고 지는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 상등, 같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거나 많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수는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다. 나와 있죠. 그리고 지는 지출하는 보험금이다. 그리고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그리고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되셨죠? 자, 아래 표 보시면은 수입 보험료의 합계랑 지출 보험금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수입 보험료 합계가 뭐냐? 수입 보험료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 그리고 지출 보험금은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평균 지급 보험금이 같아야 되는 게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전체 관점이죠.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수리적 원칙인데 네, 바로 앞에서 본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봐주세요. 이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전체 관점, 근데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의 원리, 마지막 원리 보시면은 이제 이득 금지의 원칙 나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손해보험에 가입을 왜 해요? 우리가 피해 입은 그 손해의 보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인데 나는 300만 원을 받을 거야.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바로 이득 금지의 원칙인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1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300만 원을 받았어. 이러면은 보험에 의해서 부당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모든 계약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절대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 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 원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득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득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가 3가지 있는데요. 이득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요거 3개 잘 봐두셔야 돼요. 첫 번째, 초과보험. 두 번째, 중복보험, 세 번째, 보험자 대위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바로 보시면은 이제 손해보험 계약이 뭐냐? 그 의의랑 원칙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손해보험이 뭐냐? 손해보험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인간에 관련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재물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재산이에요.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예요. 손해보험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이게 지금 저희 2023년도 우리 9회차 시험이죠. 9회차에 무려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엄청 큰 배점이에요. 저희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를 푸는 거죠. 이제 2차 1과목 10문제. 그리고 2차 2과목 10문제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의 배점이 5점짜리부터 15점짜리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15점짜리면은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 요 부분, 이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인데 각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래가지고 무려 15점짜리로 지금 서술형으로 요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뭐가 나왔냐? 자, 보시면은 유상계약성 서술하시오. 쌍무계약성 서술하시오. 상행위성 그리고 최고선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계약성 서술하시오. 이렇게 5가지가 지금 나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작년에 나왔던 시험이 바로 다음 연도에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에서 무려 15점짜리로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은 다 서술할 줄 아실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료식 낙선 계약성이 뭐냐 보시면은 이 손해보험 계약이라는 거는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불요식 낙선 계약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로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선 계약을 불요식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유상 계약성은 뭐냐? 우리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료 지급하죠.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죠. 이렇게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유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쌍무계약성은 뭐냐 하면은 이제 손해보상 의무 있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행위성은 뭐냐? 우리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이며 영업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행위성이라고 한다. 네, 다음 부합 계약성이 뭐냐 하면은 약관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손해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랑 보험자랑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계약자가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서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자료에 서명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최고 선의성이 뭐냐? 최고 선의성은 무엇보다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시 되는 게 최고 선의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당연히 직접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덕적 위태 야기 가능성이 큰 계약이 바로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게 최고 선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계속 계약성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손해보험 계약은 한때 한 번만 딱 이렇게 사고 발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보험 계약한 기간 동안에 이제 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손해보험은 계속 계약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를 낼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기본서 공부를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으로 아는 선에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으셨겠죠? 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러한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이 뭐냐 보시면은 이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은 첫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손보상의 원칙. 자, 실손보상의 원칙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거를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이득 금지 원칙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득까지 보장하다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사고로 300만 원만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입은 300만 원만큼만 보상하는 게 이제 실손 보상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네, 아래 보시면 이러한 실손 보상의 원칙의 예외 3가지 나오는데 암기하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예외는 기평가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비용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보험. 요 3가지가 이러한 실손 보상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로 아래 각각의 뭐냐 설명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기평가 계약이 뭐냐, 예를 들면은 협정보험가액이 기평가 계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협정보험가액. 자, 이거는 전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게 기평가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골동품, 미술품, 갑오 이런 거는 이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골동품 이게 지금 고장 나면은 나는 1,000만 원을 줄게. 이제 이렇게 미리 금액을 정한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게 기평가 계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대체비용보험이 뭐냐? 대체비용보험은 한마디로 제조달가액, 신품가액으로 보상하는 게 대체비용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손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 대체비용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택의 지붕이 다 타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새 것으로밖에 교체할 수가 없겠죠. 이때 타버린 주택에 남은 걸 가지고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체비용보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생명보험에도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실제 손실을 얼마로 쳐야 돼요? 뭐 부자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을 더 적게 주고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보험도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인 보험을 보면은 사망 시 2억 지급, 부상 시 1억 지급 이렇게 미리 금액을 정하고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보험도 우리 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적용해서 예외되는 경우구나.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험자 대위의 원칙이 뭐냐?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보험자 대위의 원칙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이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험자 대위의 원칙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는 거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목적물, 잔존물 대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목적물 대위가 뭐냐, 잔존물 대위가 뭐냐 내용 보시면은 아래 가번에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중요 포인트.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했어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거를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자, 잘 봐주셔야겠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자, 보험 목적물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것만 보상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비경제적이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빨리 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존물이 있지만 그것을 도외시하고 전손 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에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게 보험물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도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어요.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자, 여기도 잘 봐두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A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이제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자기가 가입했던 B보험사에 우리 집에 불 났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B보험사에서 불이 났구나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B보험사는 A가 이제 C에게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지금 이 손해가 제3자 C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B보험사는 이 지급한 금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제3자 C에 대한 이 계약자 A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그러니까 C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아래 내용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저는 여기 이러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험자 대위의 원칙. 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자,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면은 첫째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제3자랑 보험자로부터 이중 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둘째, 이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자 대위권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긴 다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보험자 대위의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목적은 자, 이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제3자랑 보험자한테 돈 주세요 해가지고 이중 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보험자 대위의 원칙은 이제 과실이 있는 제3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에 따르면은 그 불을 지른 C에게 너가 잘못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보험자 대위권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C가 지금 A의 집에 불을 낸 거죠. 그래서 A의 책임이 없는 손실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다음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의 원칙입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 뭐냐?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계약자가 이러한 피보험이 이익이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는데 A의 집인데 이 정려 관련 없는 C라는 사람이 이 A의 집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냐? 정답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C는 이 A의 집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C가 이 자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의 집을 이제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A의 집에 불나기를 기도하고 아니면 자기가 몰래 불을 지를 수도 있겠죠. 왜? 이 집이 불이 나서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뭐냐? 자, 보시면은 피보험 이익의 원칙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피보험 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주택에 보험 가입해 놓고 불나라 할 수 있고 일찍 죽어라 할 수 있는 도박자 성격이 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피보험 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로 내 건물을, 내 집을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내 집에 불나면은 어쨌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일부러 사고를 일으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보험 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피보험의 이익은 계약자 손실 규모랑 같아요. 그래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사고 때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상 금액의 크기는 피보험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네 번째로는 최대 선의의 원칙이 있다. 자, 이거는 뭔 내역이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보험 계약을 가입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일반 계약에서보다는 더 높은 정직성이랑 이제 선의를 요구하는 게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최대 선의의 원칙은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고지랑 은폐,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아래 보시면 고지가 뭐냐 내용 나와 있어요. 고지는 계약자가 보험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야 된다. 이게 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은폐 나와 있어요. 은폐가 뭐냐? 은폐는 계약자가 보험 계약할 때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은폐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담보. 담보는 뭐냐? 담보는 보험 계약의 일부입니다. 보험 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게 담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보험 계약 당사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가입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면은 당사자의 의무가 뭐가 있냐? 자, 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서 쌍방이 최대한의 신의랑 성실을 가지고 계약에 의미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보험자의 의무가 뭐냐? 그리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험 계약 당사자의 의무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